병원 침대에 누워 눈을 떴을 때 나는 29해 동안 이 병원의 복도를 닦으며 맡았던 냄새보다 더 무서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로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방금 아주 간단하다던 시술을 마쳤다고 했는데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간단하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 내가 30해 넘게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는 것을 아는 의사였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환자들의 피와 토사물을 닦아내던 나였습니다. 그 모든 고생 끝에 얻은 것이라곤 딱 작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내 피와 땀 그리고 자존심이었는데 병원에 온 이후로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과 만성 피로가 나를 괴롭힌 지는 꽤 됐습니다. 나이 들면 다 느는 거다 싶어 참고 넘겼지만 40살 딸 민지 때문에 억지로 병원에 왔습니다. 민지는 결혼 후 삶이 팍팍해지면서 점점 나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값이 오르자 민지는 걱정하는 척하며 집 문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의사가 노화로 혈관이 좁아졌대요. 간단한 시술만 하면 돼요. 걱정 마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민지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뻐한다는 것을요. 시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내가 아침마다 그의 방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잘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폐와 심장에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라는 말은 나를 더욱 겁먹게 했습니다. 나는 원래도 심장이 약했습니다. 어지럼증과 숨막힘은 시술 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간단한 시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이게 간단한 것이라면 어려운 시술은 어떤 지옥일까요? 그때부터 병원비 청구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나는 청구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검사 이름들, 필요 없어 보이는 항목들이 빼곡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너무 비싸요. 저는 이런 거 할 돈이 없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환자분,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님이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오히려 의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의사 말이 맞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해야지. 이 고통을 끝내려면 악화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그래야 좋은 요양원에 가지. 민지의 목소리 밑에는 걱정이 아니라 이상하게 날카로운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민지는 집을 팔라고 재촉했습니다. 내가 병실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민지는 공인중개사와 통화하며 아파트 가격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일 모른다는 옛말이 딱 맞았습니다. 내 하나뿐인 딸이 이토록 무섭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공포에 떨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 옆에서 젊은 전공의 2명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복순 환자? 시술 부작용 치고는 너무 과하게 겁먹은 것 같아요. 맨날 숨이 안 쉬어진다고 난리잖아. 다른 전공의가 킬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선배가 그러던데 노인 환자는 겁을 줘야 수익이 더 난대. 더 많은 검사를 계속 요구해야지. 어차피 집이 있다고 하던데. 나는 머리를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병원의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렸구나. 내가 아프다고 믿었던 이 모든 고통이
그들이 만든 연극일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의혹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보다 더 가까이, 더 무서운 배신자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매번 병원에 올 때마다 내 침대 옆에 비타민이라며 약통을 놔두고 갔습니다. 노란색이나 빨간색 알약이 들어있는 평범한 약통이었습니다. 민지는 나를 위해 샀다며 꼭 제때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사는 게 다 그렇다고 생각하며 민지가 주는 약을 군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난 후 1시간쯤 지나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진짜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왔을 때는 늘 그랬습니다. 민지가 주고 간 그 영양제를 먹고 나면 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오기 전 나는 어지럼증도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나는 병실 복도를 20분 정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와서 엄마를 위한 특별한 식단이라고 준 음식을 먹고 그 영양제를 먹자마자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 딸이? 설마요, 내 자식인데.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나한테 이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딸이 한통속이 되어 이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는 공포는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침대 옆에 새로운 약통을 놔두고 황급히 병실을 떠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급하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지와 라벨은 이전과 똑같은 평범한 비타민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뒷면에 설명서를 읽으려고 불을 켰을 때 약통 아래 종이 한 장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민지의 글씨체로 복용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 아주 작은 글씨로 펜으로 꾹꾹 눌러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하루 3회 증상이 최대한 심해지도록 할 것. 48시간 내에 서류 작업 완료. 나는 종이 조각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증상이 최대한 심해지도록 서류 작업? 나는 내 딸의 손에 내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종이 조각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증상이 최대한 심해지도록 서류 작업? 나는 내 딸의 손에 내가 천천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종이 조각을 얼른 숨겼습니다. 내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제 그 공포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게 되었기에 오히려 맑은 정신이 들었습니다. 병원의 사기극도 무서웠지만 내 딸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엄마, 기운 좀 내세요. 이거 비타민 꼭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약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약을 먹는 척만 하고 침대 시트 아래에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심장이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숨 막힘도 없었습니다. 어지럼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멀쩡해진 건가? 민지가 돌아와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여전히 심장이 너무 뛰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대로는 집에서 못 버틴대요. 빨리 이 집을 팔아야 안전한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민지는 내가 여전히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아닌 내가 가진 아파트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민지야. 너무 힘들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해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괜찮다고 말하면 민지는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플수록 민지는 집을 팔라고 재촉했습니다. 내가 숨쉬기 어려울 때 민지는 공인중개사와 통화하며 집값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민지는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나는 밤마다 숨어있던 종이 조각을 꺼내봤습니다. 하루 3번, 증상이 최대한 심해지도록 민지는 나를 하루 3번씩 의도적으로 죽음의 경계로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 거대한 병원의 환자였습니다. 나는 30해 넘게 이 병원에서 바닥을 닦았지만 환자복을 입으니 나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일하는 오 간병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쯤 되었고 내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할 때부터 자주 마주쳤던 사이였습니다. 민지는 오 간병인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은 딸이 보기에는 그저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을 테니까요. 나는 오 간병인이 내 병실을 청소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간병인이 침대 시트를 정리하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오 간병인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부탁이 있어요. 오 간병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딸에게 받은 배신감 때문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민지가. 제 딸이 저를 서서히 죽이려고 해요. 이 집 때문에요. 오 간병인은 내 이야기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복순 씨, 혹시 따님이 드린 약이 있습니까? 영양제라고 준 거요. 나는 숨겨놓았던 비타민 약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 간병인은 약통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더니 겉포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영양제인데 따님이 드린 복용 시간표랑 메모도 봤습니다. 복순 씨, 따님은 당신이 아프면 아플수록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오 간병인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원도 따님도 복순 씨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히 심장이 약해져야 따님이 집을 처분하기 쉽겠죠. 복순 씨,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요. 따님이 오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이걸 막아야 해요. 그래야 따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오 간병인은 내가 청소부로 일할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작은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복순 씨, 불안감이 몰려올 때 딱 이대로 해보세요. 426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매번 불안감이 느껴질 때마다 2분씩 하세요. 이걸 반복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이 확 줄어들어요. 나는 다음 날 민지가 찾아와 매각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했을 때 오 간병인이 가르쳐준 426호 호흡을 실시했습니다. 민지가 엄마, 이 고통을 끝내려면 빨리 사인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 2, 3, 4, 흡입. 1, 2, 멈춤. 1, 2, 3, 4, 5, 6, 내쉬기. 심장이 뛰는 속도는 여전히 빨랐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딸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었던 공포 상태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작은 호흡법이 내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오 간병인은 민지가 준 약을 몰래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복순 씨, 이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에요. 이건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고강도 이뇨제와 혈압 강화제의 조합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양이 들어있어요. 오 간병인은 펜을 들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도 이 약을 복용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요. 따님은 이 약으로 당신의 심장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당신의 혈압을 최대 100리암메메까지 끌어올려 합병증처럼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혈압이 이렇게 높으면 누가 봐도 상태가 위독해 보이죠. 당신이 병실 복도를 20분 걷고 나면 괜찮아졌다가 이 약을 먹으면 다시 심장이 터질 듯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이 불안해서 숨쉬기가 어렵다고 느꼈던 모든 증상이 당신의 딸과 이 병원 의사가 합작해서 만든 겁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30년 넘게 일했던 병원의 의사까지 한통속이었다니. 그들은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모든 불필요한 검사와 절차를 끝내서 최대한의 보험금을 타내고 그 후에 이 집을 팔려는 아주 깔끔한 계획을 짠 것입니다. 나는 그때야 민지가 매일같이 병실에 와서 엄마가 너무 아프니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시가 4억 5천만 원 상당을 빨리 팔아 안전한 요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재촉했던 그 말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민지의 눈빛은 이제 걱정이 아닌 돈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나를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보고 있었다니. 이 사실이 신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지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꼈는지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에 부동산 공증인과 변호사가 와요. 여기서 이 집 매각 서류에 사인해야 해요. 엄마는 지금 너무 아파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빨리 정리해야지. 민지는 내가 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아픈 척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봅니다. 내 손과 발은 떨렸지만 더 이상 울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오 간병인의 도움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 간병인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나는 이 녹음기를 침대 시트 아래에 숨기고 민지와 주치의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픈 척 연기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너무 쉽게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주치의와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잡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빨리 해결해야죠. 따님, 다음 주 초에는 모든 검사 완료됩니다. 그때쯤이면 서류 작업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나는 그 녹취를 들으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 간병인은 나를 위한 특별한 식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염분 많고 기름진 식사가 아닌 신선한 야채와 저염식 식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먹던 가짜 비타민을 끊자 내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 간병인의 감시해 비밀리에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 주변 복도를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지럼증 때문에 휘청거렸지만 며칠이 지나자 땀을 흘리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의 변화였습니다. 민지가 가짜 비타민을 줬을 때 내 혈압은 거의 100cm를 넘나들었습니다. 나는 오 간병인이 준 간이 혈압계로 매일 측정했습니다. 약을 끊고 426 호흡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내 혈압은 140cm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호흡법이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지 앞에서 완벽하게 아픈 척 연기했습니다. 일부러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헛기침을 하며 심장이 멎을 것 같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민지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민지는 내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서류에 사인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병약하고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다 하는 생각으로 체념하고 포기할 거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나는 매일 밤 4-6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는 지지 않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과 내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내일 10시예요. 이 병원 말고 훨씬 저렴하고 외진 요양원으로 옮겨야 하니까 그 전에 서류에 사인만 하면 돼요. 그 후엔 편안해질 거예요. 민지는 요양원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은 내 아파트의 시세에 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핑계일 뿐 나를 외진 곳에 버리고 집을 가로챌 생각이었겠지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승리감에 차서 병실을 나섰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창문 밖으로 내가 평생 닦았던 병원 복도와 내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녹음된 약병과 4억 5천만 원의 가치가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공증인과 민지 그리고 주치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승리감에 차서 펜을 복순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인만 하면 돼요, 엄마. 그럼 다 끝나요. 편안해지실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 위로 떨어진 펜은 마지막 서명란을 거의 긋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쿵 소리를 내며 침대 옆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했습니다. 결국 못 버티는구나. 이제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내가 사인을 할 수 있겠어. 그녀는 의사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서류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쓰러진 채로 민지의 발치에 있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안을 울리는 너무나도 선명한 민지와 주치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빨리 해결해야죠. 따님, 다음 주 초에는 모든 검사 완료됩니다. 그때쯤이면 서류 작업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나는 네가 준 가짜 비타민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단다. 이제 누가 죽게 될 것 같니?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민지가 서류를 집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른 녹음기에서 민지와 주치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선생님, 어머니가 이대로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빨리 해결해야죠. 따님, 다음 주 초에는 모든 검사 완료됩니다. 그때쯤이면 서류 작업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잘 얘기해 놓겠습니다. 병실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민지는 경악하여 몸을 일으켰고 주치의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녹음기를 끄려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복순 씨가 쓰러져 있던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내가 힘없이 쓰러지는 연기에 속아 안도했던 공증인과 변호사, 그리고 민지와 주치의의 얼굴이 희게 질렸다. 나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지난 몇 주간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몰래 회복시킨 체력과 정신력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내가 바닥에서 완전히 일어섰을 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오 간병인이 들어섰고 그 뒤를 이어 사복 차림의 형사 2명과 내가 고용한 중년의 변호사, 이 변호사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건 오해예요, 제발. 민지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들었으나 형사들이 그녀를 재빨리 제지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지난 30해 동안 병원 복도에서 피와 토사물을 닦아내던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단단하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는 침착하게 침대 옆 탁자에 작은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오해라고요? 나는 민지가 나에게 넘겼던 가짜 복용 시간표 종이 조각을 들어 올렸다. 여기에 적힌 증상이 최대한 심해지도록 할 것이라는 메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비타민이 아닌 고강도 이뇨제와 혈압 강화제를 조합한 독약을 먹고 있었고 이 주치의는 그걸 나에게 처방했지요. 내 변호사가 즉시 탁자 위에 분석 보고서와 함께 가짜 약병을 올려놓았다. 보고서에는 내 심장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고용량 약물 조합이 명시되어 있었다. 주치의는 얼굴을 숙인 채 말을 잃었다. 공증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를 읽었고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신들이 합작해서 내 심장을 괴롭히고 내 혈압을 180, 100cm까지 끌어올렸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지를 응시했다. 오 간병인의 도움으로 약을 끊은 지 일주일 만에 내 혈압은 140가버버 미열메아치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정상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과 짜고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지. 그래서 급하게 4억 5천만 원짜리 이 집을 팔려 했고 민지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엄마, 제발, 제가 엄마의 딸이에요. 제가 감옥에 가면 손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을 생각하세요. 나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의 말을 건넸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30해 넘게 이 병원 복도를 닦아 마련한 내 자존심이 담긴 이 아파트. 너는 4억 5천만 원이라는 탐욕 때문에 엄마를 독살하려 했다. 나의 딸 민지는 네가 내 몸에 독을 넣는 순간 죽었단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나의 자식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마음속에 효샤오를, 내 몸속에 생명을 팔려고 했던 범죄자일 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의 단호한 말과 함께 형사들은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지는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으나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주치의 역시 불필요한 고강도 약물 불법 투여와 사기 공모 혐의로 형사들에게 체포되었다. 공증인은 내가 고용한 변호사의 서류를 확인하고 매각 동의서에 취소됨 도장을 찍었다. 병실은 텅 비었고 나는 다시 침대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배운 아이육 호흡법이었다. 딸 민지는 재판 결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존속 살해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복순 씨에게 3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민지는 그토록 탐냈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집을 얻으려 했으나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그 과정에서 온 가족과 친척들에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민지의 남편은 즉시 이혼을 신청했고 자녀들은 할머니에게 독을 먹이려 한 엄마를 둔 아이들이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게 되었다. 주치의 역시 의료 면허를 박탈당하고 병원 사기 공모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의사로서의 모든 명예와 부를 잃었다. 민지는 오늘날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가족 중 누구도 그녀를 면회하지 않는다. 돈을 향한 탐욕은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켰다. 나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70살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고혈압 약이나 심장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다. 내 혈압은 평온을 되찾아 100시오마 80mHg로 안정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집 주변의 공원을 걷는다. 그리고 9시에는 바쁘게 일한다. 나는 법적 보상금 중 일부와 아파트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자존심 센터라는 노인 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가 나를 노리는 딸의 손에 넘어가는 대신 이제는 수많은 노인을 지키는 안전한 안식처가 된 것이다. 오 간병인은 이제 센터의 수석 상담사로 일하며 나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나는 센터의 마루에서 노인 20명을 모아놓고 426 호흡법을 가르친다. 불안할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뛸 때, 누군가 나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속삭일 때 당신의 몸을 통제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지키는 힘은 바로 당신의 숨에 있습니다. 4초 동안 마시고 2초 동안 멈추고 6초 동안 내쉬세요. 내가 이 작은 호흡법으로 내 심장을 스스로 구한 것처럼 당신들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처럼 자식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거나 건강 염려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에게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보다 더 값진 것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자존심이라고 가르친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혈압을 매일 측정하게 하고 건강 기록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알려준다. 1년 동안 우리 센터를 거쳐간 노인은 벌써 100명이 넘는다. 나는 가끔 지난날의 나를 생각한다. 늘 병원의 어두운 복도 구석에서 숨 막혀 쓰러질까 공포에 떨던 청소부 김복순. 그 모든 공포는 사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니라 내 딸과 병원이 만들어낸 가짜 고통이었다는 사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공포 속에서 잠들지 않는다. 오 간병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깔깔 웃는 일상이 내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다. 돈을 쫓던 딸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내가 평생 닦았던 병원의 어둠이 아닌 내 삶의 빛을 되찾았다. 나의 자존심 센터는 이 지역 사회의 희망이 되었다. 오후 4시 나는 센터 옥상에 올라가 따뜻한 햇빛을 쬐며 내가 직접 심은 작은 텃밭을 바라본다. 싱그러운 흙 냄새와 바람이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온다.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내쉰다. 민지는 내 4억 5천만 원을 얻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다. 그녀는 내가 일흔이 되기 전에 무덤에 갇히길 원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독살하려 했을 때 나는 비로소 스스로의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었다.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복수란 바로 건강해져서 내가 가진 전부로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사는 것, 그것뿐이었다. 오늘날 내 심장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만 뛴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